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차곡차곡 삶을 쌓아가는 저는 하루입니다. 늘 그렇듯 시간은 야무지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저만 미적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그래도 1월 잘 결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2월 잘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1월 독서 결산인데요. 완독 기준으로 총 11권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무슨 책을 읽었고 어떤 느낌이었고 추천할 만한 책은 무엇인지 장르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소설 분야입니다. 우선 죄와 벌 상하권을 읽었는데 이건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죄와 벌을 읽느라 무거워진 머리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제 최애 장르 추리, 미스터리 소설을 읽었습니다. 바로 차노게이의 막내인입니다. 차노게이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홍콩 출신 작가죠. 저는 이전에 1367를 읽었었는데 그것도 꽤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제목이 완성되는 게 그 소설이 가진 킥이었는데 짜임새가 좋았습니다. 약간 일본 추리소설 느낌도 났는데 경찰이 등장해서 그런지 요코야마 히데오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막내인으로 돌아가서 막내인은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소설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도는 루머, 또래 친구들 사이의 소문, 그런 것들 말이죠. 가공의 정보가 퍼져나가는 속도와 그로 인한 잔혹한 피해, 아이디나 IP 등 속일 수 없는 것들이라고 믿는 그런 것들의 배신, 예상할 수 있듯이 그런 얘기들을 소재로 풀어나가는데 작가가 컴퓨터 과학과 출신이라 그런지 전문적인 이야기들도 어설프지 않게 풀어냅니다. 그 자체로도 꽤 흥미로웠는데 제 이목을 끈 건 주인공이 던진 2개의 화두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죠. 이 사회가 점점 부패하는 건 그런 평범한 악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서 선악이나 진위보다 이해관계를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건 선량한 이들이 괴롭힘 당하도록 옆에서 돕는 꼴입니다. 제가 찾은 첫 번째 화두는 바로 평범한 악입니다. 이런 게 악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뜬금없지만 제가 2페이지 읽다가 포기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을 꼭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읽겠죠? 그 책 다 읽고 이 화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인간은 자기가 이기적인 동물이란 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겉으로 아주 약간의 악의도 용납하지 못하지만 여유를 잃으면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인간은 핑계를 잘 대거든요.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용기도 없으면서 자기 최면을 걸어 편안해지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위선이죠. 제가 여기서 찾은 화두는 아주 약간의 악의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성선설과 성악설을 떠올렸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성선설을 믿고 싶지만 자신이 없는 부류였는데 이거 읽고 나서 우리 안에는 모두 아주 사소한 약간의 악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소악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미지적으로는 약간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가루시파 있죠. 그게 생각이 났어요. 과하게 억압하지 않아도 잘 다룰 수 있지만 방심하면 큰 불씨가 될 수도 있는, 악해지지 않으려면 그 약간의 악을 조절하는 약간의 노력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착하게 살아야겠다. 우리 착하게 살아요. 여튼 막내인은 엔터테인먼트적으로도 좋았고 그 와중에 생각할 거리도 있는 괜찮은 책이었던 걸로 마무리 짓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 조영주 작가님의 크로노토피아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어디선가 추천된 걸 보고 읽었는데 약간 잔혹동화? 어른들의 동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크로노토피아가 자유로운 시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짐작대로 타임슬립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한 타임슬립이 아닙니다. 타임슬립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엘리베이터가 그 타임슬립을 하는 그거? 매개체거든요. 타임슬립을 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면
자기 집이 아니라 옆집, 아랫집 등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슬립한다는 건데 이거 판타지인가? 웹소설 계열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이야기가 무거웠습니다. 학대와 방임으로 지친 주인공 아이와 또 다른 시간 여행자인 할머니에게 이 타임슬립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구원이었고 끝도 없이 반복된다는 점에서는 불교적으로 보면 윤회였고 그리고 늘 누군가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으로 되돌아가는데 그건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이자 그거야말로 판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재로 심청이의 인당수와 관련된 설화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전래동화를 모티브로 했다는 점에서 그 안전가옥에서 나온 모던 테일이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작가의 다른 책들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1월에 제가 읽은 소설책 그 마지막은 토지 1부 2권입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토지 읽기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계기는 별거 없고 도서관에 갔는데 그날따라 토지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빌려와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흥미진진한 거예요. 우선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게 1권을 읽었는데 거의 뭐 등장인물 소개 파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도대체 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마지막까지 끌고 갈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실감이 났던 게 토지의 그 배경이 경남 하동 평사리거든요. 근데 하동이 다 아시겠지만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가 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가 다 섞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모두와 인연이 있고 특히 배경이 된 지역처럼 사투리가 섞인 지역에 꽤 오래 살았어서 등장인물의 대화가 돌비 서라운드로 들리는 느낌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실감나게 사투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사투리도 없어지고 지난 과거에 대한 기억도 많이 사라질 때쯤 되면 토지가 사투리와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에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교보제가 되지 않을까, 생활사의 교보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을 전체의 일이다 보니까 남녀 상혈지사를 비롯해서 오만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엄청 흥미로운 거죠. 작년에 1권 읽고 바로 2권 읽어야지 했는데 아시죠? 세상에 읽을 책은 너무 많고 나는 시간이 별로 없고 그 와중에 나는 너무 게으르고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해가 바뀌었고 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토지 2권을 읽었습니다. 역시 재미는 있는데 다른 책에 대한 욕망 때문에 아직 3권을 들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올해는 제 목표는 일단 매월 한 권씩은 읽어보려고 하는데 자신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 그렇게 읽어도 올해 안에 전체 다 못 읽는 스케일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죄와 벌 2권, 막내인, 크로노토피아, 토지 이렇게 5권의 소설을 읽었고요. 다음은 논픽션, 인문, 사회, 철학, 자기계발 뭉뚱그려서 가보겠습니다. 새해 첫 책으로 소개드렸던 부의 추월차선과 레버리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새해니까 뭔가 바뀌어보고 싶은 마음에 2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도파민 네이션입니다. 우연치 않게 이 2권의 책을 거의 동시에 읽게 되었는데요. 어떤 의미로는 하나는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뇌과학, 심리학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묘하게 내용이 많이 겹치더라고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좋은 습관을 들이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일부 도파민 중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 네이션은 그 부분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관찰하고 원인을 탐구하고 치료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파민이 돈다, 도파민 폭발 이런 표현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대충 기억하는 건 우리가 도파민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한 번 도파민이 돌게 했던 어떤 행위로 또다시 도파민을 생성시키려면 과거보다 더 큰 자극이 필요하다.
그리고 쾌락이 도파민을 가져다 주듯 고통도 도파민을 가져다 준다. 쾌락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이다. 약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냉탕 입욕을 선택한 남자가 있다. 극단적인 고통이지만 이걸로 약물 중독은 벗어났다. 이 정도인데 실제로 현재 무언가에 중독 성향을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흥미롭게 읽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도파민이 도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역시 스마트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해버린 이상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적당히 잘 관리하면서 이 도파민 중독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좀 더 고민하면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뻔히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건가 해서 큰 기대 없이 읽었는데 생각보다 유용한 팁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충 문제는 시스템이다, 생각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꿔라, 습관은 작고 쉬운 것이어야 한다,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을 묶고 하기 싫은 일을 한 다음에 보상을 묶어서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이런 팁들을 주는데 그게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책들은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길게 리뷰하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뒤쯤에 제가 얼마나 이 책에 있는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고 할 때 그 작은 일은 정말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조깅을 5km 뛰어야지가 아니라 운동화 끈을 묶어야지로 바꾸라고 하는데요. 마침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운동을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아무튼 퇴근해서 저녁 먹고 다시 운동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거든요. 제가 첫 영상에도 나왔지만 댄스 레슨을 받으러 가는 거라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도 너무 가기 싫어서 민기적대다가 문득 그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 나도 운동화만 신어보자. 그렇게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운동화를 신었더니 자연스럽게 현관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운동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2-3번밖에 안 되지만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 알겠는 거죠. 아무튼 6개월 뒤에 이 책에 나온 것들을 저의 성공담과 혹은 실패담으로 나누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명작이라고들 합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 대충 그래도 한 문단 정도로 그 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거든요. 하다못해 좋다, 별로다 정도라도 정리를 하는데 이 책은 도무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좋았다, 나빴다 조차 안 돼서 사람들이 이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저랑 비슷한 이유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사랑이 뭔지, 사랑이 감정인지 기술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탐색을 전반부에 먼저 하고 후반부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사랑이 뭐냐? 분리는 격렬한 불안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도취적 합일 아니면 공서적 합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통합성, 그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 즉 성숙한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랑이 있는 거죠. 성숙한 사랑이. 그리고 이런 사랑에는 형제의, 모성의, 성의, 자기의, 신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사랑은 한 사람과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성격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사랑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한 감정이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사랑받는다, 사랑받는 느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훈련, 정신집중, 인내,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고립의 시대에 모두가 불안해하는 이런 시대에
해법은 사랑이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도로 일단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단순한 책이 아닐 텐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진짜로. 마지막 책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인데요. 이 책은 하루키가 어떻게 작가가 되었는지, 그의 작가로서의 루틴은 어떠한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소설을 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가 가장 잘하는 분야인 에세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얘기합니다. 근데 다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건, 제가 불과 한두 해 전에 업무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고스란히 책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꾸준히 한다.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 체력을 다져 놓는다. 그 일을 할 때는 다른 일은 일절하지 않는다. 하루키가 만들어낸 건 예술이고 저는 그냥 시험 공부였지만 직업인으로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의 방향성은 같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글로 저를 풀어내는 걸 좋아했는데 번아웃이랑 굳어버린 손과 머리 때문에 도통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있었던 지금 하루키의 루틴들을 보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감이 왔다고 해야 될까요? 이 책의 모든 구절들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특별히 독서, 그리고 창작, 그리고 즐거운 글쓰기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독서에 관한 부분인데 어떤 일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아무래도 세계가 부글부글 끓어서 바짝 쫄아듭니다. 온몸이 긴장하고 발걸음이 무거워져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시점에서 자신이 선 위치를 바라보게 되면 바꿔 말해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뭔가 다른 세계에 맡길 수 있게 되면 세계는 좀 더 입체성과 유연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건 인간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통해 그것을 배운 것은 나에게는 큰 수학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쓰는 걸 잊어버린 저에게는 일단 독서가 유일한 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창작에 관한 부분, 캐릭터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말하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소설가는 소설을 창작하는 것과 동시에 소설에 의해 스스로 어떤 부분에서 창작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소설의 등장인물에 대해 나는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 소설의 등장인물에게서 내가 배워야 할 것들도 아직 많습니다. 앞으로도 온갖 이상하고 신기하고 또한 컬러풀한 캐릭터를 소설 속에 등장시켜 숨쉬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쓰기, 즐거운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나 자신이 즐거우면 그게 결과적으로 뛰어난 예술 작품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는 준열한 자기 상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지지자를 획득하는 것도 프로로서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나 자신이 즐길 수 있다. 나 자신이 납득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즐겁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아무리 살아봤자 별로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분 좋다는 게 뭐가 나빠? 라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나 할까요? 아까 그 창작에 관한 부분, 캐릭터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즐거운 글쓰기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글을 쓰는 사람은 좋은 글을 써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다. 내 글을 누가 읽는지 잘 모르겠고 왜 읽는지도 모르겠지만 나와 글로 연결된 독자들을 위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 이것이 글을 쓰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시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컨텐츠를 좋은 걸 만들어야겠죠. 그게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고 누가 이걸 봐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한 분들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11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이 중에 하나의 책을 고르라고 하면 성취감으로는 제어버를 꼽고 싶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꼽고 싶지만 제 마음을 정돈시켜주고 했던 거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가 아닌가 싶네요. 네, 일단 제 원픽은 그거지만 이번 1월에 읽은 책들 중에는 실패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책은 있었습니다만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